안녕하세요. 전 2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시모를 따르고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최근에 젊은 세대 중에 시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호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부모님을 잘 모실수록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힘들더라도 참고 시댁을 잘 다뤄주시라고요. 분명히 복을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에는 남편의 시모를 모실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어떤 가족 환경에서 자랐건 간에 시모가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이후 시모와 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시모를 모실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이게 바로 내가 지녀야 할 책임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젠 오랜만에 제 마음에 얹어있던 시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평소에는 가슴에 안고 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마침내 털어버릴 차례인 거죠. 결혼한 남편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동창회에서 한 형이셨어요. 제가 다니던 남녀공학고를 졸업했을 때 반에서 여학생들과 관계가 좋았던 남학생이 바로 시동생이셨습니다. 시동생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여학생이던 남학생이던 선생님이었든 친구로 만들기 쉽더라고요. 그 친구는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공부도 정말 잘하고 총명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였어요. 야, 현용아. 너 태수형 본 적 있어? 태수형 완전 잘생겼어서 지금 애들 난리 났어. 테니스 하는 애들 몰리고 형은 왜 저렇게 잘생겼지? 태수형이 잘생겼대. 태수만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사실이지. 태수형 어디 있어? 나도 한번 얼굴 보고 싶다. 교문 근처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본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쁘게 살다가 남편을 잊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시내를 걷다가 운명처럼 시동생과 오두커니 서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야, 너 한현영 맞아? 요새 잘 나가는 것 같더라. 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려워 보이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아마 태수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너 생각 많이 났고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너 어떻게 지냈어? 사업하고 있대? 먹고 살긴 하고 말도 많아졌네. 지금 완전 대박이라고 해서 젊은 졸부가 됐어. 너 지금은 어때? 괜찮다면 나랑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여기는 내 친구네. 밥 먹으러 가던 길이었거든. 불편하지 않다면 같이 가자. 퇴근길에 만난 건데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집에 바로 돌아갔을 텐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얼굴이 참 잘생긴 남편을 보니까 참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시동생을 핑계로 남편과 함께 약주 한잔 했어. 그랬더니 남편과 나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었어. 현영아, 요즘 너 우리 형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형이 자꾸 내 얘기하고 너에 대해 물어보던데. 아직 사귀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연락만 하고 있어. 확실한 관계는 아니라서 너에게 말 안 했었는데 눈치챘나 봐. 어떻게 눈치 안 챌 수가 있겠니? 형이 그렇게 표현하면? 현영아, 너 울 형을 어떻게 생각해? 울 형 얼굴은 빼면 얼굴 값 안 하는 착한 사람이야. 너만 좋다고 하면 울어도 도와줄 수 있는데 너도 울 형 좋아해야 돼. 그걸 어떻게 입으로 말하지? 근데 나도 관심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연락 안 했을 텐데. 너 눈 높은 것 알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울 형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편과 나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시동생이었어. 시동생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며 함께 서로를 귀엽게 생각하는 덕분이었어요. 저희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일단 괜찮은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이제 장가를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자가 30이면 결혼을 해야 맞지만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남동생이 형수를 소개해주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거예요. 형수와 형에게 걱정이 덜 해지도록 이야기했어요. 남동생은 아무래도 제가 예쁜 여자를 만나 쓰레기처럼 다룰까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라둔전 처음 만나는 여자를 제게 보여주길 바랐는데 남동생이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만난 여자를 믿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뜸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인사를 들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우리는 내년 봄쯤 결혼할 예정이다. 결혼 날짜는 장모님이 잡아주셨다. 내가 엄마에게 결혼을 허락받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하니 지금 결혼한다고 알리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엄마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는 내 결혼에 반대할 것이다. 처음에는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인데 좋은 사람일 테니 결혼에 찬성했다. 시모도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니 너 알아서 해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결혼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형수가 결혼 준비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되도록 해가기로 했는데 형수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시동생은 남편과 나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데이트 비용을 항상 내더라도 항상 감사해하고 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돈을 달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내게 빚이 있다고 말하며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해요. 1대 2천 정도면 내가 갚기 적당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니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단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닐 테고요. 1억이라는 빚을 듣자마자 결혼을 하지 말라고 바로 말했고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고 말했어요. 돈 때문에 파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돈이 내가 갚아줘도 결국 내 빚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원한다면 빚을 갚아주고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절대 안 돼요. 진심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방님이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고민 안 하고 우리 몰래 그 빚 갚아줬을 거예요. 사실 그러려고 했어. 엄마랑 형이랑 형수 몰래 빚 갚아주고 결혼하려고 가서 부채 증명서 떼와라. 내가 그 돈 내주겠다 했는데 그 알아보니까 그 빚이 그 사람 빚이 아니라 장인어른 빚이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 빚이라고 거짓말하고 내가 장인어른 빚을 갚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시동생은 자기가 그 빚을 갚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난 제가 시동생에게 형수이자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좋게 말해서 안 되겠다. 파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판에 지금 그 돈을 갚아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결혼하고 싶으면 적어도 장인어른 빚은 장인어른이 갚으라고 하는 게 맞아. 그걸 무슨 고민이라고 머리 싸매고 앉아 있어?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줘서 처가 더 안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너 호구 잡히는 거야? 너 착한 거 알고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내 돈을 탐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나빴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처가의 빚을 갚아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결혼 후에도 그렇게 돈을 챙기려 하니 참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저희 잘 대해주시니까? 그냥 돈을 버니까 의지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희 시동생은 처가의 호구를 잡혀 산다는 생각에 제가 남편과 함께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은 허락해 주었어요.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처가의 호구를 잡혀 살더라고요. 다음 달에 장모님의 아구찜 가게가 개업하는데 축하해 와달라고 해서 화환을 하나 보냈어요. 서방님의 장모님은 전라도 여수 사람으로 손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손만만 믿고 가게 차려준 거야? 형수도 뭐라고 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서방님 아무리 처가여도 그렇지. 그렇게 다 퍼주고 살면 어떡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처가에 몇 척이나 털린 거예요. 서방님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나 돈 많은 거 형수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이제 처갓집도 내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장모님보다 형수가 손맛 더 좋았으면 나는 우리 장모님이 아니라 형수한테 가게 차려줬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축하해 주러 와줘. 시동생은 결혼 전 처가 빚 1억을 갚아주고 결혼 직후에도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자리에 장모의 식당을 차려줬습니다. 그런 시동생을 걱정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처가가 있고 태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아부로가 걱정이다. 태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가게 차려달라고 떼써서 어쩔 수 없이 차려준 거라고 하던데 저래도 되나 싶네. 처가에서 때를 써서 차려준 거라고 서방님 말로는 장모님 솜씨가 좋아서 차려준 거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어. 음식 솜씨 좀 좋다고 가게 다 차려주면 웬만한 엄마들 다 식당 가지고 있어야. 맨 처음에 재수씨가 자신의 집에 먹고 사는 것을 돕기를 요청했지만 대수가 어려워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태수를 불러서 크게 혼란을 초래했고 자기 소중한 딸을 데리고 간다면 대가를 치르게 돼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우리 남편은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나 봐요. 우리 남편도 우리 어머니에게 소중한 아들이 되고 우리에겐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손해볼 건 우리 남편이 훨씬 많은데요. 뭔가를 요구할 때 동서가 그렇게 순진한 얼굴로 남편을 속였대요. 시댁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했을 텐데 결혼 후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군요. 명절이나 잔치날마다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남편이 오늘 결혼하고 아버지의 처음 제사인데 동서가 오늘도 오지 않을까요? 왜 남편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장모님이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해서 혼자 왔다고 해요. 엄마와 저희 어머니와 사촌들께 사과하라 해요. 그리고 제사 준비를 도울 테니까 화내지 말고 얼굴을 풀어주세요. 모든 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결혼 후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결혼할 때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마음으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 시댁의 동생과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남자와 신혼여행 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혼을 제안했는데 상대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을 하는 것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자신의 장모가 아닌 것 같은 너의 행동에 실망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동생이 또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시 웃으면서 닫았습니다. 종일 몸을 움직인 만큼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잠자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뒤통수를 3개 맞은 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이혼당했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는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님, 그렇게 착하게만 살 거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사세요. 결혼이라는 건 나 좋고 당신 좋다고 하는 게 결혼인데 결국 남자는 상대방만 좋은 일만 다 시켜주잖아요. 남편님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다니고 싶은 건가요? 여자 만나고 싶으면 가볍게 연애만 하세요. 장모가 보겠지만 나밖에 바보로 보일 텐데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손해도 보겠지만 이득도 많이 보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재혼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형수한테 걱정 많이 시키느라 미안해요. 저는 시동생이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길 바랬어요. 재혼해도 항상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람 인연은 누가 그런 말로 하라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시동생은 이혼 3년 후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도 저와 같이 이혼 경험이 있는 상처가 큰 사람이 있어. 우리 만나서 6달밖에 안 됐지만 서로 재혼하기로 약속했어.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약속했어. 태수야, 조용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 내가 이혼한 여자친구라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나도 이혼을 했어. 상대도 잘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상대에게 애가 2명이 있어도 괜찮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시모는 뒷목을 붙잡고 쓰러진다. 내가 화나서 시동생에게 말했어. 서방님, 결혼 1번 해봤더니 2번은 쉬운 것 같네. 서방님도 이혼한 남자니까 만약 상대가 이혼한 여자라면 내 생각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어떻게 재혼을 고려하고 있지? 이건 진짜 나도 반대야. 서방님은 전처와 딱 한 해만 살았는데 상대는 이미 2아이가 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겐 이해가 안 가. 사실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만난 기간, 사람들이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따지지 않았어요. 사랑을 믿고 결혼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수의 반대도 듣지 않았고 서방님과 그 사람은 고민도 안 했어요. 형수라면 가족들의 반대 말을 듣고 재치 있게 생각할 텐데 2사람은 결혼에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선택을 과감히 했어요. 서방님이 일단 선택을 한 후에는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을 줬어요.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사랑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서방님은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런 과감한 선택을 반대하지만 형수는 어떠한가요? 형수는 어디까지 고민하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진짜 힘들었다. 내 재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반대만 해.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왜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게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 형한테 말해줘. 그리고 형아, 엄마를 설득해줘. 혼주석에 앉을 자리가 필요해. 시모와의 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그 일로 시모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시모를 달래려고 남편과 시동생의 집에 찾아갔다. 서방님이 어머님과 연을 끊는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서운한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연을 끊으면 안 돼요. 엄마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때요?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진짜 불효자가 되길 바라요. 서방님이 만나 뵙게 해주세요.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야만 해요. 어머님이 서방님과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형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엄마와 연락하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머님과 연을 끊은 것도 그 사람 뜻에 따랐어요. 평소에 절대 욕설하지 않던 남편이 시동생의 말에 욕을 내뱉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우리 행복을 깨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좋다고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연락하고 지내면 결국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나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사랑하니까 둘 다 지키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 봐.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연을 끊는 건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2사람 행복 지키고 싶다고 다른 방법 찾지도 않고 무작정 어머님이랑 연 끊는 건 누가 봐도 아니니까. 동서랑 잘 이야기해보고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드리세요. 저와 남편의 설득 끝에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걸로 잘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 동서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동서는 연락을 할 때마다 틱틱대며 저에게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습니다. 동서, 지금 통화 가능해?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초에 어머님 생신이거든. 그래서 어머님 생신 선물 같은 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날 식사는 어디서 할지 상의하려고 전화했어. 그걸 왜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할 수 있는데요? 하실 거면 태수 씨한테 전화 거셔야죠.
어머님 생신은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 생신이 왜 동사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한다고 정신 없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우리끼리 정해도 괜찮잖아. 쉬운 일도 아니고 용돈 얼마를 줄 것인지 식당은 어디로 갈지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죄송한데요. 저한테 이런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며느리로서 인정조차 못 받는 제가 왜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저는 태수 씨를 뵙고 예의상 자리만 참석할 거니까 할 말이 있으면 태수 씨에게 하세요. 이런 전화 진짜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요. 제가 노력을 해도 동서가 싫다고 하니 저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성격이 그래도 저처럼 전 동서처럼 시동생의 돈을 탐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동사도 전 동서와 마찬가지로 시동생을 호구로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태수가 차 한 대를 계약하겠다고 재수 씨랑 우리 전시장에 온 거야? 태수한테 이미 차 2대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니지 왜 또 사느냐고 질문하니까 재수 씨가 노려보면서 애 둘 키우려면 큰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러 온 건데 불만 있냐고 톡 쏘듯이 말했어요. 어찌나 무섭던지 동서가 당신에게 그러한 식으로 말했다고. 동서 진짜 사람이 예민한 건가 싸가지가 없는 건가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우리들이 미워해서 그런 것인지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재수씨가 무서워서 나는 입을 다물었더니 재수씨가 우리 전시장에서 가장 비싼 차로 계약했어요. 솔직히 아이 어머니가 1억을 넘는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냥 입 다물고 계약을 했어요. 남편은 외제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남편이 판매하는 차 중 거의 제일 비싼 차를 시동생 돈으로 계약해갔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2 아들을 시동생 돈으로 국제학교에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그게 힘들었는지 어느 날 동서가 몰래 우리 집으로 찾아와 고충을 토로했어요.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내고 싶다고 해서 돈 얼마 드는지 모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국제학교 보내는 돈은 장난 아니더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기로 마음먹어서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박수소리 솔직히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 나는 일반 학교 다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남편이 맞지 않다면 냉정하게 말해야 해. 남편님이 돈을 쓰는 건데 왜 동사 눈치를 봐야 해요. 오히려 동서가 남편 눈치 봐야 해요. 애들을 그런 비싼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애들 아빠한테 부탁을 해야지. 애들 아빠는 돈이 없다고 지금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있지만 어떻게 국제학교를 보내주려고 해? 내가 그 사람에게 압류를 넣으면 어차피 돈 없는 사람한테 압류를 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생애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들어주니 짜증스러웠던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모두 알렸고 그 후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다. 차근 며느리, 너희 애들 국제학교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 학교 1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인당 몇천 원씩 들겠구나 하면서 그 애들 친아빠가 아니라 우리 태수가 보내주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태수 씨가 보내주고 있는데 왜 그럼 어머님이 애들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도 아깝다고 그러세요? 그들이 왜 우리 태수 새끼야? 작은 며느리, 너는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할 수 있어? 참 뻔뻔한 애로구나. 좋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해도 님께 싹 통바가지가 없는 행동이 그럴 수 없겠다. 너 지금이라도 내 새끼 등골 빨아먹는지 멈춰라. 내가 내 남편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참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너 같은 도둑년 며느리로 만나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가족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또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태수 씨의 등골을 빼먹는 여자란다. 어머니야, 아들의 행복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룬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동서가 집을 뛰쳐나가자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족들이 화가 많이 나서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때문에 참고 버티기로 했는데 엄마는 왜 그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말대로 제가 내 집안을 지킬 거예요. 엄마는 제 행복을 방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살 거니까 형도 엄마도 연락하지 마세요.
새로운 집안에서 제 집안을 보호할 거예요.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집을 뛰쳐나가는 막내를 보며 시몬이 슬픔에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모의 마음과 제 마음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집을 떠나는 막내를 보며 속상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며 응원할게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3년 동안 소식이 없던 막내는 동창인 저를 통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네요. 남편의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자. 태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는 것 같다. 동서는 서방님의 시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태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태수가 우리 연락을 받을지 모른다. 태수가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상황일 것이다. 얼마 전 근성이가 남편을 만나 형편이 나빠 보였다고 한다. 안 좋은 소문에 남편이 3년 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이상해 보인다. 태수가 전화를 받은 후 울면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가봐야 할 것 같다. 불안한 상황에서 무작정 시동생 집으로 찾아가자. 내일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시동생이 있었다. 서방은 병원에 갔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면서도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형님이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은 만성피로로 인해 피곤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다. 게다가 3년 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동서는 그것이 만성피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방은 몰골을 확인한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했다. 시동생은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다. 형수는 병원을 안 가기로 한 게 아니라 못 갔다고 했다. 그 사람이 안 가도 된다고 집에서 푹 쉬고 요양하면 나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였다. 서방은 정말 바보인 듯하다. 동서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동생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의 감시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감금당한 것처럼 느꼈고 결국 가난 말기를 진닉한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모가 동생을 간병하러 온 것을 보고 동서는 분노했습니다. 동서는 시모에게 언제나 들의 돈이 탐나는 이유로 동생을 간병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것인지 따지고 어머니는 최밀리 정들면서 이야기가 돈 문제로 돌아가서 왜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서로 맡고 싶은 것을 숨기지는 않았으나 동서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막내가 위험할 때 나타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만해야만 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생의 곁에 있는 모습이 매정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임정 직전에도 연락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병동 간호사의 연락을 받아서 겨우 시동생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남처럼 지내긴 했지만 이제 태수 씨 없으니 우리 완전히 남인 거 알죠? 앞으로 저한테 어떤 연락도 주지 마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동서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동서는 시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세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잘라버렸고 시동생 보험 중 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기도 험한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무작정 동서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동서의 집에는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동생이 죽은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두 사람이 여길 왜 왔어요? 분명 제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그리고 남의 집 그런 눈으로 훔쳐보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동서 아직 서방님 유언장 못 봤구나. 유언장 봤으면 동서 절대 이런 짓 안 했을 텐데요. 서로를 속이고 소재로 접근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죠. 이제 당신을 동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네요. 그쪽은 한 번도 우리 서방님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후 동서가 시모를 상대로 한 행동을 했는데 동서는 남편과 나만 알고 있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중 하나가 유언서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동사는 제게 건넨 시동생이 유언서를 읽고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어요. 유언서에는 시동생과 동서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고 재산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동서가 시동생에게 한 악행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증거로 삼아 시동생의 재산을 보호하고 동서가 빼앗은 재산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에도 좀 가지고 노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 아들들과 남편이 우리 서방님 집에 살다니 말도 안 돼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이 집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집은 태수 씨의 이름으로 된 집이고 우리 태수 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요. 이 집은 내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남편 명의로 변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바로 나가주세요. 시동생이 곧 사망 판정받으니까.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동서와 함께 사는 집의 소유권을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시동동생은 자신이 죽으면 동서가 실혼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집의 소유권을 변경해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동서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동서가 남편의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했을 텐데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동서와 애들 아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과 애들 아빠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옳은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시동동생이 죽은 후 전 남편과 찍은 가족 사진을 집에 걸어둔 것도 이상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러워서 남편과 저가 사람을 고용하여 조사했더니 동서가 전 남편과 문제가 생겨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 전 남편의 사업 실패를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동생과 재혼한 후 시동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 남편의 빚 상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동동생이 동서에게 돈을 전달할 때마다 차용서를 받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를 막아두는 가장 큰 수단이 되어 동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여자의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태수한테서 빼앗긴 돈으로 그 여자의 전 남편이 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업자는 그 여자 명의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통해 그 회사를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는 시동생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재산을 빼앗았고 우리는 죽은 시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들을 다 모아 동서와 그 전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몇 년의 긴 소송 끝에 법원이 우리를 지지해 주었고 동서와 전 남편은 사기죄를 비롯한 수많은 죄로 인정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되찾고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무고하게 죽었고 그 여자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동호를 모셔야겠다고 결심했고 힘들지만 가족의 행복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평생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맏며느리로서 노력해 가족들과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